개별성 보겠습니다. 자, 이 개별성은요, 이 개자가 하나하나 우리 각각을 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낫게 할 때 개자. 이 별자는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개별성은 토지가 하나하나가 똑같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게 개별성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 그 말은 이질성이란 뜻이죠. 똑같은 게 없다.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대체? 대체가 뭐예요? 대신 다른 거로 해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이 형광등이 나사가 빠졌어. 그럼 이거 똑같은 나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이즈 똑같은 거 있겠죠? 철물점에 가면 나사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대신 대체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 대체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별성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토지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은요, 개별성은 비대체성을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다. 비대체성.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럼 이러한 개별성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나느냐? 자, 첫 번째요,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아요. 일물일가. 자,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걸 일물일가라 그래요. 근데 토지는 다 다르다 보니까 한 평 토지라고 해서 가격이 어떻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순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동 가격이 거의 같잖아요. 그거는 순도 99.9라는 순금이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성립한다,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독점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독점이거든. 그래서 이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독점화시켜요. 독점화시킨다. 독점화. 특히 요거는 개별성에서는 1번 이게 중요합니다.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비대체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독점화 시켜버립니다. 그 외에도 뭐 개별 분석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고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일단 아세요. 개별성 이런 거구나. 자, 지금 자연적 특성 4가지 했거든요. 4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뭐 있는지. 자, 맨 먼저 했던 게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부정성 했었죠.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생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물리적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속성 했잖아요. 영속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소모,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해요. 자, 개별성인데요. 개별성은 토지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이동, 공급, 감가, 대체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그럽니다. 물리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또 새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 또 토지 분류나 공부를 안 했지만 택지라는 게 있어요. 택지는 집이나 공장이나 상가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만들어낼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은 시킬 수 있습니까?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는 용도 면에서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용도 면에서는. 토지는 용도 면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럼 아까 부정성은 뭐였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게 부정성이죠. 맞습니까? 토지는 용도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용도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면 이런 말이 나오면 가능이야. 용도면 나오면 가능이라고. 자, 이 토지가 택지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성. 토지하고 똑같은 건 없어.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눈동자 색깔, 지문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개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리적이라는 뜻은 그런 거거든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어요. 경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토지는 없지만 용도 면에서 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지만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강의를 결강했어. 그럼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개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뭐 강의 질은 둘째치고 일단 강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토지는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도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뒤에? 가능해. 항상 가능이야. 용도면이 나오는데 불가능 그래버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용도면에서는 다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 가능하고요. 용도적인 대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요거 기억 좀 해두세요. 시험에 잘 내죠? 잘 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토지 못 움직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토지는 움직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토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는 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지? 예외가 없죠.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외가 없는 거를 절대적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 절대적. 예외가 없다는 건 절대적이라 그래. 그럼 이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거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입니다. 절대적이란 뜻이 뭐라고요? 예외가 없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나오면 공부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다를 메꾸면 땅이 생기나요? 땅을 만들었네.
그러면 부정성의 예외 아닌가 그거는? 그럼 만약에 시험에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 사업을 통한 택지의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부정성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시험에 부정성의 예외다 그렇게 나오면 O다 X다? X예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외가 없어. 그럼 그 땅이 만들어진 건 뭐래? 그거는요, 바다 밑에 원래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드러낸 것밖에 안 돼.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찌됐든 예외가 없다. 자, 홍수가 와가지고 논이 다 쓸려가 버렸어. 영속성의 예외다. OX. X 예외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많이 시험에 개별성의 예외다, 부동성의 예외다, 영속성의 예외다, 부정성의 예외다, 이런 말 다 뭐라고요? X예요. 앞에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앞에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앞에 그럴싸한 말을 해놓고 예외다 이래버리거든. X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성은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아프리카, 미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돼. 부동성도 모든 토지에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사실 안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 적어도 몰라. 그래서 자,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시험에 부정성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특성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오케이. 자, 자연적 특성 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 인문적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적 특성 했고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그건 뭐 하루가 다르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요. 자연적 특성 딱 중요하거든. 이게 딱 4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인접성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있지만 대표적인 게 4개란 말입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걸 시험에 잘 안 내. 하지만 인문적 특성 중에서 하나는 꼭 알아놔야 돼.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토지의 용도는 다양합니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죠. 맞아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해요.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있거든요. 첫 번째,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돼요. 아까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딴 데도 안 나왔는데, 아까 부정성에 있었죠. 지워버렸네. 아까 부정성에 체유효 이용 근거 있었죠. 그럼 부정성은 왜 체유효 이용의 근거였습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그럼 왜 체유효 이용의 근거냐? 만약에 토지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분필을, 이 분필의 용도는 칠판에 이거 글 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가지고 뭐 길을 팔 수도 없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필을 보고 최유효하게 이용해라, 별로 안 와닿잖아요. 맞아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대로 이용해라, 그래야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택지가 부족할 때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토지의 용도가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용도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용도적 공급을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도적 공급이라 썼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경제적 공급이 뭐냐? 예를 들면 용도 전환, 바다를 메꾸는 거,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인문적 특성 많아요. 많지만 그건 지금 안 해. 시험 칠 때까지 안 해도 돼. 사실은 거의 안 물어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 어디까지 했냐면 10페이지, 11페이지, 자 12페이지 보시면 인문적 특성 해가지고 용도의 다양성 나오죠? 네, 요까지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안 한 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필기한 거 위주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네. 자,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총론이 끝났고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부동산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 그랬죠. 강론 중에 첫 번째가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이 경제론 안에는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수요 공급을 좀 어려워해요. 수요 공급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11월, 12월 과정 중에서 수요 공급의 시간을 많이 조금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 부분은 중요한 것만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요 공급은 1, 2월 과정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기초적인 부분을 좀 깊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강론 중에 투자론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할애를 많이 합니다.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아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럼 수요 공급 볼게요. 개론은 11월, 12월 과정은 가능하면 결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 2월 강의는 3, 4월 달에도 하지만 11월 강의는 1, 2월 달에 똑같이 하지를 않거든요. 자. 자, 수요와 공급인데요. 먼저 수요를 보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수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수요가 뭔지, 수요라는 말은 많이 쓰시죠? 야, 수요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요라는 거는 구매하는 거와 관계되는 겁니까? 생산, 판매와 관계되는 겁니까? 구매와 관계되는 게 수요죠. 생산, 판매와 관계되는 거는 공급이잖아요. 그럼 수요는 뜻이 이거예요.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수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게 수요예요.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 이거를 수요라 그럽니다. 야, 나 아파트가 갖고 싶어. 이게 수요예요. 나는 귤이 사고 싶어. 수요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말은 뭐냐? 요 말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하려는. 자, 하려는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구매했다는 겁니까? 구매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근데 이제 수요라는 말이 나오다 보면요,
수요량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수요량을 굳이 구별하는데 실익은 없는데, 그래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요량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제가 우리 11일 가정이니까 뜻을 한번 적으면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에 그럼 수요와 수요량을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요, 수요는 욕구고요, 수요량은 그게 양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사고 싶다. 그건 수요거든요. 근데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2박스 사야지. 이게 수량으로 표시됐잖아요. 이게 수요량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크게 구별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구매하려는이죠. 그러면 시험에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어. 수요량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말한다. OX. X를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매한 건 우리가 소비량이라 그래요. 소비량과 수요량은 달라요. 수요량은 수요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에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한 게 기억해야 된다. 적어 드릴게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런 말들은. 그럼 수요와 수요량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유효 수요.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요, 우린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다, 그죠? 유효 수요의 뜻은 알아야 돼요. 유효 수요의 뜻은 알아야 된다. 유효 수요가 뭐냐? 자, 수요는 재화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을 얘기하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부동산은 빌릴 수 있으니까 임대차 하는 욕구도 수요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유효 수요는 뭐냐면 구매하려는 욕구뿐만이 아니고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수요는 구매하려는 욕구가 수요 아닙니까?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되느냐? 구매 능력도 같이 있어야 돼. 구매 능력. 그래서 유효 수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예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 부른다? 유효수. 우리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수요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유효 수요가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 부른다? 유효 수요. 이 유효 수요를 실질 수요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구매 능력, 구매력이라는 걸 뭘 얘기할까? 구매력의 대표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득. 소득은 구매력에 들어가겠나요? 그렇죠. 소득이 높으면 구매력이 높죠. 자, 우리 부동산 살 때 은행에 대출 받습니까? 대출 받죠. 차입 능력도 구매력에 포함이 돼요. 즉 부채도 구매력에 들어간다. 은행 대출 구매력에 들어갑니다. 구매력.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수요를 줄여야 되겠다. 그럼 대출 규제. 수요를 좀 늘려야 되겠다. 대출 완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매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이 보조금도 구매력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에서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여기서 구매력이란 소득만을 의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부채와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많아.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매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수요를 잠재 수요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잠재 수요. 잠재 수요는 예비 수요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구매력이 있다 없다?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요를 뭐라 부른다? 잠재 수요라 그래요. 그럼 이 잠재 수요는 언제든지 구매력만 생기면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이 5억이야. 그럼 내가 내 돈 2억밖에 없어. 그럼 3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2억밖에 대출이 안 된대. 그럼 나는 집은 사고 싶지만 구매력이 없죠? 잠재 수요자거든요. 근데 정부가 대출을 완화해 준단 말이야. 앞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겠대. 그래서 3억이 대출이 된대. 그럼 그 사람 뭐로 바뀌어요? 유효 수요로 바뀔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항상 용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유효 수요가 뭡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입니다. 구매력이 뭔데요? 소득과 은행 차입 능력도 포함하는 게 구매력입니다. 그럼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뭡니까? 잠재 수요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참고로 용어 좀 하나 몇 개 말씀드리면 이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뭘까요? 변하는 요인이 변수죠. 우리 날씨 변합니까? 변수죠. 여자의 마음도 변합니까? 아주 중요 변수. 남편들은 여자 와이프의 마음은 아주 중요한 변수야. 변수라는 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수는요, 크게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 독립 변수는 뭐냐면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영향을 주는 변수. 그럼 종속 변수는 뭘 것 같아요? 예? 종이라는 게 이게 종 아닙니까? 영향을 받는 변수죠. 얘는 영향을 주니까 그냥 받겠지.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다. 다른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란 말이에요. 종속 변수는요,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지금 봅니다. 이쪽 좀 지워도 됩니까? 네. 아까 수요량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할까요? 변합니까? 신라면 한 박스에 2만 원 할 때는 내가 3박스 샀는데 오늘 갔더니 3만 원 한대. 그러면 3박스 못 사고 2박스밖에 못 사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죠.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수요량 변하죠. 변합니다. 자, 인구가 변해도 수요량 변합니까? 변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아까 구매 능력에는
차입 능력, 은행 대출도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이 변해도 수요량, 부동산 수요량 변할까요? 우린 부동산 수요를 공부하니까 지금 변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변하고 소득 변하고 인구 변하고 이자율이 변하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가격, 소득, 인구, 이자율은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 어? 독립, 자, 봐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변수야? 독립 변수. 그럼 여기 있는 수요량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속 변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를 떠나서 알아두시면 좋단 말이에요. 얘는 영향을 주니까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으니까 종속 변수죠. 아,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많아요? 맞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 자, 근데 여러분 보기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수요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뭘 것 같아요?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 안 같아요? 맞아요? 가격이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것만 별도로 떼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부터. 가격이 중요하거든. 가격이. 자, 그래서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오케이. 4번인가? 수요의 법칙. 그럼 수요의 법칙은 뭐냐?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아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때 조심할 거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빌라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교탁 가격과 교탁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겠죠. 선풍기 가격과 선풍기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선풍기 가격과 에어컨 수요량과의 관계는 아무런 법칙도 아니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정확하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돼. 그럼 수요의 법칙 아시겠습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그는 똑같은 물건이다. 똑같은 물건.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볼게요. 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가격으로 많이 못 사지. 가격이 내리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맞아요? 자, 이거는 독립 변수고 이건 종속 변수잖아요.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얘도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드라마를 많이 보면 올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럼 텔레비전 시청 시간하고 내 합격률하고는 반비례 관계겠네. 그런 게 반비례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반비례예요. 오케이? 반비례. 자,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이거를 부호로 나타낼 때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건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자, 둘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일 때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지.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 됐나요? 자, 이걸 우리 한자로는요, 역이라고 그래요. 역.
자,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소득이 변하니까 수요량 변하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거를 함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함수. 우리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함수라는 거 공부하셨죠? 함수는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함수 관계라 그래. 쟤하고 나하고는 함수 관계야. 영향을 주고받는 뜻입니다. 이때 쟤하고 나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소함수. 쟤가 기분 좋대, 난 기분이 나빠. 쟤가 기분이 나쁘면 난 기분이 좋아. 반비례 관계고 감소함수고 역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수요의 법칙은 꼭 기억해 두세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자, 그러면요,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즉 수요의 법칙 있잖아요.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네, 입에 익어야 돼. 지금부터 계속 수요 공급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 우리 학창시절에, 요즘은 고등학생들 보니까 수요 공급 공부하던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요 공급 공부 안 했거든요. 자,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렇죠. 그럼 제가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 뜻이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다는 얘기는 한쪽은 가격이고 한쪽은 수요량이겠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축을. 그럼 여기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뭐와 뭐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까? 가격과. 그렇죠. 자,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요, 여기가 지대고요, 여기가 거리예요. 그럼 여기다 뭔가 그림을 그릴 거야. 내가 이거 뭐와 뭐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까? 그렇지. 항상 그런 뜻이야.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그냥 가르쳐 돼 가지고 그냥 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만약에요,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고, 나중에 투자론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가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는 위험이거든. 예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그림을 제가 그릴 거예요, 앞으로. 그럼 무슨 그림일까? 이거는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 표준 편차, 위험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겠다, 이 뜻입니다. 축을 항상 봐야 돼. 축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즉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뜻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사과인데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2박스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죠. 10,000원이면 나는 2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그럼 요점 한번 보죠. 요점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이 10,000원이면 나는 몇 개 사겠다? 그럼 요점은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죠. 자, 가격이 7,000원으로 내렸대요.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가격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3개 살 거야, 요점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가격이 또 내렸어. 가격이 5,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럼 5,000원 내리면 더 사겠죠. 그래서 나는 4개 사겠다, 요점이겠네. 그러면 요점을 내가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맞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수요곡선. 그럼 수요곡선은 뭔데?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수요 곡선이다. 그럼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수요 곡선이 뭐예요? 물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이 뭐라고요? 그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네, 시험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하향한다고 얘기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하향. 그러면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고 마이너스고 여기고 감소함수라 그랬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다? 우하향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얘들은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반비례라는 말이나 우하향이라는 말이나 여기라는 말이나 감소함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점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 말은 수요량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수요량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났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점이 움직이고 있네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인 원인은 뭐 때문이다?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제가.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요 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죠. 수요량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수요의 법칙. 맞습니까? 이게 수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수요량 변합니다. 인구가 변해도 수요량 변한다 그랬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 별도로 이름을 따로 붙여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얘들은, 요 밑에 있는 이것들은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한 거잖아요. 맞아요?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수요량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 원인이 달라. 원인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뭔데요? 가격 변화란 말이야. 가격 변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원인이 뭔데요? 가격 외. 그렇죠. 가격 외의 변화예요. 가격 외의 변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이거.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빌라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수요량의 변할까요? 수요의 변할까요? 조심해야 돼.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게 수요의 법칙이라 그랬잖아 아까 내가. 빌라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있죠. 그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몇 개야? 딱 하나밖에 없어. 그 물건 가격 변화, 그것밖에 없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아시겠죠? 교탁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뭔데요? 교탁 가격 변화. 이해됩니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알아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A에서 B로 이동했잖아요. 이때 수요량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때 원인이 뭐였어요? 가격이 변했지? 그러면 이 A에서 B로 점이 움직인 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까? 수요의 변화를 나타냅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야. 중요하거든요. 아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수업한 중에. 다시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그걸 해당 재화라 그래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딱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 그 물건 가격 변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울산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어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란 말이야. 근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이건 뭔데? 수요의 변화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 말이야. 수요의 변화는. 자, 가격은 그대로 10,000원이었어요. 사과가 여전히 가격이 10,000원인데 사람들이 10,000원 할 때 원래 2박스 샀는데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사과가 몸에 좋다고 막 떠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3개를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가격은 안 변했는데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격은 안 변했는데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변화죠. 가격은 똑같이 7,000원인데 사람들이 4개 사 먹기 시작해요. 5,000원인데 5개 사더라는 겁니다.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하고 수요량만 늘어났죠.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수요 곡선의 이동. 중요하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의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 곡선의 이동. 아시겠죠? 자, 이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량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수요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수요의 감소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한 개 들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케이. 울산의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여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다. 자,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입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입니다.
잘했어요. 울산의 빌라 가격이 상승하여 빌라 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러 왔단 말이에요.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자,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증가했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인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수요의 증가다, 수요의 감소다, 이거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 그 말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변한 거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됐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럼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대? 1교시 제가 떡 들어와가지고 뭐부터 했어요? 네, 마칠 때 되니까 딱 맞춰서 전화가 오네요.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났잖아요.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복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를 하나 꺼낸다, 이렇게. 이거를 하잖아요. 올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100명한테 얘기하면 2명밖에 안 해요. 2명밖에 안 해요. 그만큼 하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제가 뭐 했냐면 부동산학의 성격했거든. 맞습니까? 성격했거든. 그러면서 뭐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얘기하고 뭐 순수 자연 추상은 아니래. 맞아요? 생각이 안 나요. 종이 하나 꺼내고 적어보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트를 봐야 돼. 노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적어보는 거야. 제목만이라도. 제목이 중요하거든. 모든 공부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내용이 떠오릅니다. 제목이 안 떠오르는 사람은 내용 안 떠오릅니다. 설악산 놀러 갔어요. 설악산 가서 뭐 했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디 갔는데? 잠깐만, 울산바위 갔지. 울산바위가 생각나면 그 가서 했던 행동이 생각나 안 나? 가서 낙서했던 거 한 밀어봤던 거 생각이 나죠? 제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목을 항상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게 성격했거든. 그러면서 뭐 했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항상 적어야 돼.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니까. 항상 적어야 됩니다. 손은 좀 아프지만.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뭐 했냐면 효율성, 형평성 이런 거 했잖아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노트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필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뭘 했는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걸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적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주체도, 경제 주체도 했잖아요. 경제 주체하고 부동산의 3대 측면, 개념, 정착 이런 거 쭉 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이라도. 그럼 제목을 적으면서 뭐 어떤 걸 공부했는지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해요.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나서 내일 또 해. 내일 뭐 이걸 또 해. 종이 꺼내가지고 또 해. 그럼 어제보다는 좀 낫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합니다. 3일 연장으로. 그러면 첫날보다 많이 적겠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버리잖아요. 4월까지만. 1차 과목만이라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분은 머릿속에 책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 한 권에 제목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그 학개론에 무슨 내용이 있어? 그 사람 제목 얘기 다 해요. 그 사람하고 제목 말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 하나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00% 합격이야.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속으로 해야지 마음은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100명한테 얘기하면 2명, 3명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한 6, 7월 달 되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러 와요, 저한테. 3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이 걸리더라도 하세요. 10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처음에 그냥 떠올려보고. 처음엔 적어도, 노트북 적어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계속.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